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각 꾸리기에 들어갔습니다. 가족을 필두로 선거 공신들이 나서고 있는데요. 반면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미 대선 이후의 파장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트럼프 당선인이 수지 와일스를 사상 첫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발탁을 한 데 이어서 국정 대전환을 위한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듯한데요. 현재까지의 흐름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재까지의 흐름만 보더라도 1기랑은 분명히 차별화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기 때는 사실 트럼프 본인도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될지를 잘 몰랐어요. 나중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렇다 그 의미는 준비가 잘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핵심 인선은 기존의 공화당 주류 세력들을 갖다가 이제 같이 주요한 위치에 앉혔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라는 인물과 공화당의 주류와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2기에 들어가는 이 현 시점에서는 트럼프가 이미 지난 4년에 실패가 있었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준비를 했고 또 트럼프 주변에는 이른바 트럼피즘을 신봉하는 트럼프에 충성하는 사람들로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하신 수지 와일스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트럼프에 굉장히 오랫동안 신임을 받았습니다. 1기 때부터 선거를 계속 준비해왔던 사람이고 그리고 트럼프 앞에 나서질 않는 그런 사람이죠. 이게 딱 비교가 되는 게 1기 당시에 존 켈리라고 당시에 그 비서실장을 맡았던 사람은 고위 장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공화당의 딱 주류 세력이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뭐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1기 같은 그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공화당의 전통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는 자기에 충성하는 사람들. 이미 트럼프 주니어가 얘기를 했는데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쓰지 않겠다. 결국 충성도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데 이미 뭐 마크 루비오 좀 전에 상원의원 같은 사람들 또 리차드 그넬 전 주 독일 대사죠. 그리고 빌 해거티 상원의원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안보보좌관 이 사람들의 모든 특징은 트럼프와 1기 때부터 지금까지 사이가 틀어지지 않고 계속 가고 있다. 이제 그런 인물들 사이에서 발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도 여전히 트럼프한테 충성파죠. 그래서 2기에도 중요한 위치를 국방장관 얘기가 나오는데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대선에서 머스크가 최대 승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머스크의 거취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머스크는 이미 우리가 충분히 봐왔고 일종의 트럼프한테 배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머스크가 배팅을 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자율 운행 이런 쪽에 대해서는 이 바이든의 민주당에 비해서 트럼프는 확실히 더 진보적인 측면의 정책을 하겠다. 이것을 다 풀어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이제 머스크는 자신의 그 기업에 대한 가치를 올릴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머스크가 사실 트럼프를 지지하게 된 또 다른 결정적인 계기는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올해 그 7월 15일에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법을 하나 통과시키는데요. 이것이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법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미국의 성 정체성이 LGBTQ 말고도 19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성 정체성을 얘기하면 이것을 부모들한테 알릴 수 없도록 만든 법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반발을 일으켰고 아시다시피 머스크의 첫째 딸이 성전환 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상황에서 이 법이 통과되니까 더우는 캘리포니아에서 자기의 기업을 하지 못한다 하면서 텍사스로 옮겼고 물론 이게 법인세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동을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난번에 그 트럼프 사실상 당선 수락 연설에도 머스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이미 얘기되는 것처럼 뭐 주요한 그런 위치를 맡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것이 과연 상원의 비준이 필요한, 의회 비준이 필요한, 동의가 필요한 자리일까 아니면 다른 자리일까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 한때 트럼프의 핵심 참모였지만 지금은 좀 등을 돌린 볼턴 전 보좌관이 트럼프 2기는 1기보다 더 위험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취임한 뒤 바로 북한 평양을 방문한다고 해도 전혀 놀랍지 않다라고 예측 불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이 발언에 대한 배경과 좀 이유가 뭘까요? 1기 때 특히 외교안보 쪽에 같이 트럼프랑 했던 사람 아까 말씀 마이크 폼페이오를 제외하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관계가 안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관계가 안 좋은 게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고요. 1기 때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그렇게 고위직을 맡았던 사람들이
나오자마자 짧게는 3개월 혹은 6개월, 1년 내에 다 회고록들을 내거든요. 보통 이것도 미국의 전통이랑 다릅니다. 회고록은 최소한 그 행정부가 끝나고 나서 회고록을 내는데 볼튼 같은 경우에도 회고록이 나왔죠. 그 내용이 꽤 두껍고 내용이 뭐 많고 이걸로 인해서 이미 그 행정부 있을 때 그 일기 때 나왔기 때문에 네. 뭐 백악관에서 이것을 뭐 문제시 삼느냐 안 삼느냐 하는 그 정도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볼턴이 기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트럼프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 특히 볼턴은 공화당의 사실 주류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조금 더 나가서 네오콘이라 해갖고 가장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 그 사람의 입장에서의 이 트럼프는 매우 뭐랄까요, 뭐 여러 가지로 변덕이 심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과연 정말로 평양을 방문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은 조금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렇게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사실 이것이 일종의 트럼프의 특징이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거. 근데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하면 그렇게 쉽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는 트럼프가 모든 미국 대통령이 그렇습니다만 2기가 시작되면 뭐에 중점을 하면 영어로 이제 레거시를 해서 자기의 유산, 업적을 내는 데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렇다면 대외 정책에서 트럼프가 이미 공약한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니면 중동 문제 이런 쪽에 좀 더 접근을 해서 거기에서는 사실은 좀 자신의 업적을 낼 가능성이 높죠. 거기에 비해서 북한은 2018, 19년 해봤는데 이게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물론 뭐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비용 대 효과, 특히 오랫동안 부동산 사업을 했던 그 자신의 경험을 비춰볼 때는 뭔가 투자를 해서 즉각적으로 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쪽에 좀 더 투자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또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여하고 있고 트럼프 일기 때와는 국제적인 상황이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향후 북한과 핵 문제를 협상하려면 그럼 미국이 좀 어떤 카드를 꺼내 들어야 할까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고요. 뭐 미국이 카드를 보내는 거에 사실 트럼프의 기본적으로 협상을 할 때는 상대방한테 확실하게 우위에 서서 협상을 하는 게 트럼프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냥 트럼프가 선거 때 계속 김정은을 얘기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뭐 가능성 거듭 말씀드린다면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트럼프의 기본적인 대외 정책을 운영하는 방법은 두 가지 특징을 보이는데요. 하나는 대통령 중심주의. 자기가 모든 것들을 특히 이 상대방 정상 간의 친분 관계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 면에서는 김정은한테 전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비용 대 효과를 따지는 것도 있지만 그 비용 대 효과에서 최대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압박하는 거거든요. 2017년 같은 경우에도 최대 압박이라 해서 군사적 무력 시위를 한반도에서 최고의 수준을 올렸습니다. 1968년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의 항모 전단 세 전단이 왔어요. 이것은 세 전단이 온다는 건 미국이 사실상 전쟁을 준비할 때 그 세 전단이 가거든요. 그 정도의 강력한 무력 시위를 했기 때문에 저는 2018년에 김정은이 결국 대화의 장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확실한 우위를 잡고 가는 것이 트럼프의 기본적인 방법인데요. 그런 면에서는 그냥 만날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외교 정책이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로 돌아간다면 한국 내 핵무장 찬성론이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빅터 차 석조의 진단인데요. 워싱턴 싱크탱크의 한국 문제 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한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앞에 전제가 많이 있어야 되겠죠. 일단 한국의 핵무장론이 더 힘을 갖게 되기 위해서는 바이든 행정부 때 윤석열 정부와 굉장히 발전시킨 이른바 확장 억제라고 결국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했을 때 미국이 그것을 어떻게 일단 1차적으로 억제하고 그 후에 대응할 것인가 상당히 제도화를 해놓은 것은 맞거든요. 근데 만약 트럼프가 이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한다면은 또 어떤 수준으로 건드리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일기 때 우리가 경험을 이미 했습니다만 트럼프가 비용, 특히 동맹국가 우호국이 방위비 분담이나 미국이 지켜주는 거에 대한 비용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에 제공하는 이런 전략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한미가 하는 연합훈련 비용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비용을 만약에 다시 2기가 시작하면서 비슷한 그런 유형으로 요구를 한다면 이 두 가지는 미국이 한국한테 보장해주고 바이든 행정부 때 만들어놓은 확장 억제의 두 가지 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연합훈련 지난 8월 달에 한 게 처음으로 북한 핵을 상정해놓고 억제뿐만 아니라 핵에 대해서 실제 사용했을 때 대응까지를 시나리오로 올려놓고 훈련을 했고 또 전략자산은 북한의 핵을 대응하는 핵심적인 것들이니까 만약 여기에 비용을 요구하게 되면
확장 억제의 전반적인 것이 약화된다라고 실제 그럴 수밖에 없는 네. 것이고요. 특히 우리 한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훨씬 더 약화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나름대로 선택지를 가져야 된다 하면서 핵무장론이 더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주요국 모두의 관심사가 미국의 보호무역 기류 강화 가능성입니다. 특히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싸우면 둘 다 다친다라는 메시지를 내는데요. 미중 갈등의 전개가 좀 어떻게 이어갈 걸로 보십니까? 시진핑 주석이 축전을 보냈죠. 거기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역사는 미국과 협력하자 그리고 상호 존중, 평화 공존의 원칙이라고 네. 얘기했는데 아시다시피 2018년 하반기부터 그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본인의 그 말라라고의 별장에 했다가 펑유, 자기 친구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밀접한 모습을 보이다 201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관세를 매기면서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진핑 주석의 축전을 보니까 2016년 축전이랑은 톤이 조금 다릅니다. 2016년에 조금 더 기대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갈등을 좀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국의 입장이 매우 어렵죠. 왜냐하면 네. 중국의 현재 경제가 뭐 5% 경제 성장률 달성도 어렵다라고 했고 또 청년 실업 같은 경우는 중국이 아예 이 통계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뭐 굉장히 높은 수준에다가 외국인 투자는 급감하고 있고 내수도 침체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다 도래하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트럼프의 공약 중에 하나가 중국의 관세 50에서 60%를 매기겠다 하고 중국에 대한 대미 투자 다 줄이고 중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거 다 막겠다고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실현될 가능성이 저는 없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자기가 공약한 것은 어떤 형태로 하고 분명히 하고요. 특히 이 중국에 대해서는 대외 정책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중국 때리기는 그건 민주공화 양당에서 서로 동의하는 몇 안 되는 그런 의제 중에 하나니까 이런 면에서는 중국도 매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더 우리 뭐 중국 미중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면 세계가 다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그렇게 트럼프가 미국이 중국을 때리게 한다면은 시진핑도 굉장히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현재 내부 사정이 안 좋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긴장을 조성해서 이것을 돌파하는 게 사회주의 국가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갈등이 좀 증폭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트럼프 시대를 앞둔 주요국에 대한 또 전망해봤고요. 트럼프 당선인이 또 기후변화를 부정해 오지 않습니까? 이번 임기에도 파리협약 등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협약 탈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정책 모두 뒤집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상당 부분 손을 댈 가능성이 있고 파리 기후변화 협약 같은 건 2016년에도 탈퇴를 했다가 다시 바이든이 들어서 했는데 또 탈퇴할 가능성은 있다. 그 첫날 탈퇴했었거든요. 아마도 네. 그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미 뭐 그 트럼프가 가장 우선적으로 할 정책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먼저 할 것이 불법 이민자 문제, 강력한 조치. 그러니까 본인의 공약식으로 계속 얘기한 거는 저희가 첫날 20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 얘기하고 전체 1,300만 명 추방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정책들과 비용까지 산출되는데 불법 이민자 1,300만 명을 만약 추방을 한다면 비용이 436조가 듭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죠. 네. 그럼에도 트럼프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장벽을 세우는 걸 우리가 일기에 봤을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또 사실 이번 대선의 거의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미국 유권자의 의제 중에 하나였고 이 강력한 트럼프의 불법 이민에 대한 것에서 상당수 미국인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 말고도 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아까 말씀 파리 기후 변화 협정 그거 외에도 이게 전체적으로 환경이랑 또 기후 변화 같은 거를 트럼프는 믿지 않습니다. 네. 이것이 일종의 음모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관련된 것들을 다 없앨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기존에 이제 화석 연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하겠다. 그래서 네. 미국의 전기값을 세계 최저로 낮추겠다라는 것은 아주 거의 첫 번째 공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 조치들은 석유 가스 시추, 그 셰일가스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그런 몇 가지 것들은 확인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미국 민주당의 대선 패배를 둘러싸고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대선 패배 원인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을 짧게 들어보도록 뭐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선거의 진 팀에서는 진영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 낸시 펠로시
그 전 의장이 이번에 다시 당선이 됐습니다. 20선이거든요. 40년을 하고 있는 분인데 뭐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물러났으면 그래 당내 경선을 했으면 해리스가 더 강해질 수도 있고 혹은 더 경쟁력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뭐 그거는 우리가 좀 두고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 대선 이후의 파장 함께 전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님과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